저는 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저희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국책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안전행정부 산하의 그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구원에서 뭘 하느냐, 이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요즘은 좀 이제 그 국가가 이제 비상시기라 이제 안전에 대해서도 잠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마을살이, 그래서 과연 이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것은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돈도 더 많이 버실 것 같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버는 것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벌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버는 거랑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몰락 선진국 쿠바에서 배운다라는 사례를 하나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쿠바라는 나라가, 쿠바 다 아시죠? 쿠바. 예, 쿠바가 어딨냐면은 저기 미국 그 플로리다 반도 아래쪽에 그 캐리비안 베이, 그 카리브만이죠. 카리브만 한가운데에 있는 이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카스트로나 이 체게바라가 혁명을 해서 사회주의 국가죠. 그래서 우리와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가 과거에는 뭐랄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몰랐던 면이 좀 있는데, 여기 적힌 대로 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10위의 어떤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혹시 그 사실 아세요? 아셨어요? 지금 저희 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요. 예. 세계 열성가락 아래 드는 경제적으로 큰 나라인데 쿠바가 거의 우리나라 정도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뭐 우리나라 훨씬 못 살았었죠, 지금보다. 근데 그랬던 쿠바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소련이 몰락하고 이제 미국이 쿠바의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10년 만에 세계 GDP 규모로 매년 마이너스 30%씩 성장을 해서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꼴찌 탑 10에 들어갈 정도로 GDP 규모가, 국민 소득이 낮아졌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마치 북한처럼 다 굶어 죽겠다, 좀 있으면 다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더 이상 그 나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쿠바가 뭐가 유명하냐, 물론 이제 야구를 잘하고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이제 그런 거 외에 우리가 쿠바산 하면은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죠, 시가. 예. 이 쿠바의 시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명품이고요.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사탕수수입니다. 그리고 쿠바의 의료기술이나 이 의과학들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쿠바라는 나라가 단지 그 소련의 멸망과 함께 이 사회주의 국가가 다 같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이제 마치 북한처럼 다 굶어 죽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렸어요. 이 나라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알아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20년 만에, 정확히 20년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활했냐면 유엔이 여기 적힌 대로 여기서는 그걸 안 적어놨네요. 예, 유엔이 이 쿠바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 중에 하나, 분야별로 그걸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몇 개, 두세 개의 분야에서 쿠바가 가장 모범적인 국가를 뽑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전이고, 그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입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인데 거기는 뭐 이제 다 굶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모범 국가가 되었냐? 근데 그 근거를 이제 유엔이 발표를 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영아 사망률이, 아기가 태어나면 미국보다 사망률이 낮고 사람들이 태어나면 그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있습니다. 그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나 의학 수준이나 이런 걸 다 총망라해서 보통 선진국일수록 기대 수명이 높죠. 미국보다도 오히려 기대 수명이 높고, 여기 적힌 대로
알고 보니까 대학까지 전부 다 무상교육이 돼서 아기를 낳는데 전혀 스스럼이 없는, 어떻게 보면 아기를 낳으면 국가가 다 알아서 키워주는 이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쿠바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냐. 돈이 그렇게 없이 가난한 나라인데, 다들 굶어 죽기 직전인 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안전에 관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 세 번째 적혀 있는 대로 슈퍼 태풍 카트리나라고 있었어요. 그게 2005년에 미국을 강타해서 사상자만 공식적으로 한 7,800명인가 죽고, 비공식적으로도 뭐 이재민 이 사망 그 행방불명자, 뭐 다친 사람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이제 10만 명이 넘는 정도예요. 사람들이 그때 음모론이 있었죠. 어떤 음모론이 있었냐면, 이 뉴올리언스가 가난한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니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쪽을 많이 지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부시인데 공화당이죠, 그렇죠? 근데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너무너무 이 초대형 태풍이거든요. 우리가 맞는 태풍이 보통 한 20m/s 정도인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면 뭐 그냥 사람이 약간 흔들릴 정도인데, 이 50, 뭐 30, 40 넘어가면 이제 뭐 나무 뽑히고 자동차 날아가고 열차 탈선하고, 50, 60 되면은 뭐 그보다 훨씬 더 센 거니까 엄청난 규모의 태풍이죠, 사실. 그게 왔을 때 일부러 손을 안 썼다는 이런 후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동네니까. 실제로 그 뒤에 그 바로 다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도시가 공화당 도시로 바뀌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민주당 지지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난한 흑인들이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난이나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면 누가 제일 피해를 입느냐? 잘 사는 사람들이야. 뭐 사실 뭐 집도, 우리 어렸을 때 동화도 있었잖아요. 무슨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 거기 보면 뭐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뭐 쉽게 날아가고, 또 힘들지만 돌로 지은 집은 뭐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얘기.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마치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죠.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그렇게 큰 태풍이 한번 부니까 수천 명이 죽고 도시 하나가 그냥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 시기에, 그로부터 불과 수십 킬로 떨어지지 않은 그 쿠바에서, 물론 카트리나가 쿠바를 이렇게 강타하고 지나가지는 않았고 옆으로 지나갔는데, 저기 적힌 대로 단 3명만 죽었다고 합니다. 쿠바란 나라가 섬나라라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카트리나가 50회, 연간 이 허리케인 같은 태풍들이 한 20회에서 50회 정도를 여름철에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해가, 이 태풍에 의한 피해가 이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죠. 이 나라의 인구는 뭐 수백만 명 되지만 단 3명만이 죽었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예? 태풍에 대비를 잘한 거죠. 결론적으로 바르면 무지하게 대비를 잘한 겁니다. 근데 그 태풍에 대한 대비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돈이 많으면 태풍에 대한 대비를 잘합니까? 그것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 미국이 태풍이 불어도 수천 명이 죽는데 제일 못 산다는 쿠바가 단 3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우리가 같이 사람으로서 위기 상황을 겪지 않는 데에서 그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돈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유엔에서 얘기한 것은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태풍이 불면 이제 좀 문화 차이가 있죠. 이쪽은 국립기상원의 박사가 나와서 태풍에 대한 예측되면 며칠 전부터 계속 태풍의 예상 가능한 경로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방송을 해주는 겁니다. 라디오에서도 해주고요. 텔레비전에서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침을 줍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태풍이 닥치기 24시간 전이니 몇 시간 전이니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 미리 준비한 지도를 한 장 펼쳐놓죠. 그 지도가 무엇이냐? 그 지도가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지도 속에는 어디에 가면 태풍이 불면 바로 무너질 것 같은 집이 있고, 우리 동네에 어디에 가면 독거노인이 애들 둘을 데리고 있어서, 독거노인이 아니죠, 홀로 사시는 노인이 그 어린 손자 2명을 홀로 키우고 있는 이런 집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 가면 장애인이 살고 있고, 어디에 가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대피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그 동네, 그 마을 내에서 정확히 지도로 평소에 그려져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예정하고 훈련한 대로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분들 먼저 대피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건강한 사람들이 4시간 전에 대피를 끝내죠. 중요한 거는 태풍이 끝나고 나서 집들은 사실 상당 부분 거의 다 무너집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돈이 없으니까 뭐 집을 제대로 시멘트나 제대로 발랐겠습니까? 집에 뭐 돌로 대충 지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바로 다 무너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3일 이내에 그 무너진 집들을 거의 다 복구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면 비상 상황이 끝나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거죠. 여름철에는 그런 일을 10번이고 20번이고 이렇게 겪는다는 거죠. 그만큼 평소에 준비가 돼 있고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자, 우리나라가 세월호 사건을 다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한 뭐랄까, 이 실망이나 아니면은 이 뭔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리라고 보지만, 뭐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저도 평범한 시민 중에 하나로서 저는 세월호 때 뭘 느꼈냐면, 야, 우리가 대응할 자원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물자가 없어서 이걸 애들을 못 살린 건 아니지 않냐. 결국은 애들을 바닷속에 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물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꽃다운 그 학생들을 바닷속에서 건지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와 유사한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죠. 지난주에 어디선가 해경에 큰 배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섬 근처에서 여객선이 뒤집어졌을 때는 마을 주민들이 그 어촌계가 출동해서 바로 현장에서 다 구조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공동체가 그런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결속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쿠바의 사례가 진짜 감동적인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탕수수나 이 씨가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게 이제 구경농장으로 큰 플랜테이션 농협에서 큰 기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들을 재배해야 전 세계에다 수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굉장히 큰 구경농장인데 경제봉쇄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저는 뭐 이념이나 정치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아무튼 먹고 사는 문제로 얘기하자면 당장 수입이 안 되니까 석유가 없죠, 그렇죠? 거기 산유국이 아닙니다, 쿠바는. 석유가 없어서 당장 트랙터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기존의 경제 시스템, 큰 공장들, 이런 것들은 다 고철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당장 사람들이 출근을 해야 되는 자동차를 시동을 못 거니까 기름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럼 구경농장 그 큰 땅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데, 그 땅을 쪼개서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나라도 무역 10이라는 얘기는 자기네가 주요 품목을 수출하고 나머지 식량이나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입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당장 구경농장을 잘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분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소농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에서 농장을 같이 운영하죠. 문제가 있습니다. 비료가 없어요. 비료가 없나요? 농약도 없죠. 그냥 맨 땅에서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경재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퍼머컬처 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도시농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우리처럼 복잡하지도 않겠죠. 당연히 뭐 시스템이 다르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고.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하신 말씀이 계속 뒷전을 때리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아, 우리나라 사회는 우리가 국회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국회는 그냥 하나의 이익 집단이더라.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이더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굉장히 이익 집단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저희 사회가. 그리고 뭔가를 하나 할 때 그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상충돼서 뭘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예를 들면 1970년대, 60년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국가가 한마디 하면 자 해라 그러면 다들 그냥 하는 이런 얼마나 국민들이 착하냐. 국민들이 착해서라기보다는 이해관계가 훨씬 더 단순한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 다들 못 살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적었던 사회고 지금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런 사회에서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고 각각의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한번 반성을 하면서 우리 역할을 다시 한번 잡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회적 경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 초기에 이거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의 정부의 역할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 시대에 시민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면 아 우리가 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우리가 왜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마을 기업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고 혹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협동조합이 필요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머지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회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두 과목이 다른 과목이에요. 다른 과목이에요. 전혀 다른 과목. 경제라는 것은 저도 경제학과를 나왔지만 경제라는 과목은 뭐 돈을 어떻게 버냐, 뭐 돈을 어떻게 정부가 돈을 잘 써야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효용을 극대화시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회계 처리를 어떻게 무슨 차변이 어떻고 대변이 어떻고 대차 대조표가 어떻고 격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시시콜콜한 것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배우는 게 이런 게 경제고 사회라는 과목은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권, 법, 또 뭐 있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평등 뭐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취약계층과 장애인들 뭐 소수자들 문화적 다양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과목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날이 선 칼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과목이고 사회라는 과목은 그 전혀 반대로 그 날의 배인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과목인데 사회적 경제라니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사회적 경제라는 게 그러면 한쪽에서는 칼로 베고 한쪽에서는 피나는 거를 갖다 이렇게 지혈을 시켜주면서 누군 베고 누군 지혈을 시켜 이런 건가요? 참 애매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개념이에요. 두 과목은 제가 보기에 저는 두 과목을 동시에 좋아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제가 보기에 웬만하면 두 과목을 동시에 좋아하기가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런 과목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뭉쳐서 사회적 경제라니 그래서 새로 한 과목을 만들었어요. 아니 뭘 어쩌란 얘기예요. 뭘 어쩌란 얘기입니까 도대체. 칼로 베란 얘기예요. 베인 사람을 치료해 주란 얘기예요. 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는 시사적인 용어를 과거 역사적인 용어를 조금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혹시 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아, 뭐 저런 게 뭐 있었지 내지는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유럽의 동맥경화증입니다. 자, 동맥경화증은 뭐냐면 혈관이 딱딱하게 막혀서 피가 이렇게 잘 통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 동맥경화증에 걸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피가 잘 돌질 않으니까 몸에 각종 산소나 영양분이 잘 공급이 안 되겠죠. 자, 이것을 경제를 빗댄 말입니다. 유럽의 경제가 동맥경화증에 걸렸다. 언제?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유럽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네 경제를 동맥경화증이라고 표현한 데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70년대, 80년대에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그때 유럽 경제가 좀 상당히 심각하게 타격을 입습니다.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경제적인 패권을 잡았죠. 일본은 점점 발전하면서 미국의 자리를 넘보고 있죠. 그럼 유럽에서는 옛날에는 유럽이 어땠나? 유럽이 전 세계 19세기만 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대륙인데 거기서 유럽 본토에 있는 공장들에서 물건을 막 만들어내서 식민지에 갖다가 막 덤핑해서 막 팔고 비싼 값으로 팔고 그쪽에 있는 자원을 굉장히 싼 값으로 이쪽에 있는 공산품을 굉장히 비싼 값으로 교환하던 산업 국가들이었습니다. 유럽이. 근데 그 신화가 깨진 게 언제냐면 2차 대전이 지나면서 제조업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본격적으로 된 게 언제냐면 60년대, 70년대입니다. 미국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커지고 일본의 제조업이나 신흥공업 국가들의 제조업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죠. 지금 마치 중국 경제가 치고 와서 우리나라 공장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공장들이 다 이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죠. 고용 창출이 안 됩니다. 경기는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죠. 반면에 옆 동네를 미국을 봤더니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일자리도 계속 창출되고 경제도 성장하고 신흥공업국 유럽, 아시아 이런 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오직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 그래서 스스로를 동맥경화증이라고 빗댔습니다. 근데 이 동맥경화증 체제하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요즘 특히 진보적이신 분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유럽식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와중에 유럽식 복지국가 정책들을 일부 나라에서 특히 북구 유럽에서 많이 밀어붙였는데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복지 정책이 많이 후퇴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이 복지국가론을 얘기할 때 항상 그 뒤에 있는 비판들이 사실은 본질적인 경제 침체의 원인을 찾아야지 지출만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그게 한계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이 당시에 좀 입증된 얘기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가 좀 상당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걸 줄여야 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국가가 세금을 못 걷는 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돼야 그다음에 경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그다음에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돈으로 사회라는 과목에서 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사회라는 과목이 망가진 거죠.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과목에서 점수가 나쁘니까 사회라는 과목까지 덩달아. 그러고 보면은 경제라는 과목과 사회라는 과목이 서로 다른 과목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지방재정, 그러니까 국가재정의 위기라고 하죠. 국가재정의 위기가 왔고 지방재정의 위기가 왔고 지방재정의 위기가 오면서 위기 오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드리는데 노령연금 드리고 여러 가지 연금들 이런 거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그거 연금을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외에는 별다른 소득도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죠. 굶어 죽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막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요즘 일본에서 재밌는 현상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재정의 위기가 온다. 중앙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10년 전에 일본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10년 전부터 일본에서 하나의 지자체가 파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지자체가 파산해요. 그리고 파산하면은 그 지자체가 파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빚이 많아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오는 돈은 적고 경제가 나쁘니까 세금을 못 걷으니까 들어오는 돈은 적고 인구는 점점 줄어서 세금이 앞으로 더 많이 거칠 개연성은 더욱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써야 될 것은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 그 상황에서 지자체가 파산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본에서 이제 민간 경영 컨설팅 회사들이 와서 그 지자체를 회생을 시킵니다. 어떻게 회생시키나요? 네 글자죠. 정답은 구조조정이죠.
살벌하게 자르기 시작합니다. 공무원들 다 잘리고요. 무슨 아까 말씀드렸던 노령연금, 기초연금 이런 거 다 잘리고요. 그렇게 해서 지자체가 회생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회생이라는 과정은 말이 좋아 회생이지 그 중간에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을 말도 못하는 거죠. 그 동안에 사람들은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자, 옆에 신문에 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연금을 못 받아서 굶어 죽기 시작했다. 어디 임대 아파트 촌에 갔더니 사람들이 벌써 10명이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됐다. 이런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기보다는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자체가 돈이 없다더라. 돈이 없어서 다 잘렸다. 일단 공무원도 뭐 3분의 1이 잘렸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다. 시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정할까요? 제발 우리 지역을 살려주세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살려주지 못합니다. 물론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무슨 안산처럼 무슨 뭐 아주 아니면 무슨 태풍이 어느 지역을 휩쓸어서 그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뭐 특별 교부세를 내려주고 이런 국가재정적인 긴급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자체가 파산해서 제가 보기에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과 제도에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도록 정말 한 3일째 굶은 것 같으면은 밥 한 끼에서 오시라 그래서 밥 대접하고 이 사람 죽으면 자기도 옆집 사람인데 자기도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옆집 사람이 굶어 죽을 때까지 뭐 하셨어요 도대체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어요. 옆에 불우한 이웃인데 어떻게 그분을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돕기 시작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 근데 그 조직이라는 건 항상 돈이 들어가고 서로 도우려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뭐 십시일반해서 무슨 조직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처음엔 물론 그렇게 시작했겠죠. 하지만 점점 이 조직에도 수익 모델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고용해서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취약계층들한테 찾아가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돈이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업거리를 하나 발굴하는 거예요, 이 조직에서.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외래종 해충들이 되게 많아서 해충 구제 작업을 시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 있다. 그럼 가서 그 조직이 가서 이 해충 구제 작업을 우리한테 띄워주세요. 우리한테 용역을 주세요. 당신들이 직접 하지 마시고 용역을 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그걸 하면서 이 사람들도 고용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 고용해서 아니 뭐 외지 사람들 먹여 살릴 게 뭐 있어요. 우리 동네 일인데 우리 동네 사람들 고용해야지 하면서 예산을 받아서 그 지역의 골칫거리들이나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자기네들이 하면서 직접 주민들이 직접 하면서 동네 사람들 고용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러니까 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돌린다. 자, 오늘날 왜 지역들의 경제가 무너졌냐? 많은 학자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발적 발전을 못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내발적, 스스로 성장 동력이 안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우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큰 기업을 하나 유치했어요. 큰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 공장이 들어오면 그 공장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 많이 고용해서 우리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게들에서 돈을 많이 쓰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큰 기업이 들어와도 그 지역사회에서 고용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 지역사회에 공해만 잔뜩 내뿜고 공장들이 그 지역의 지하수만 잔뜩 오염시켜놓고 사업이 좀 이제 사업 환경이 좀 나빠지다 싶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싶으면은 그럼 우리 공장 접고 중국으로 갈래. 그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럼 아예 가지 마세요. 여기 좀 더 계시는데 아니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심하시잖아요. 뭐 이게 강물들이 뭐 물고기가 다 죽어서 올라오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뭐 그거 투자 못하고 우린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우린 지금 당장 우리 기업도 지금 쓰러질까 말까인데 그것까지 못하고 우린 그냥 중국으로 가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다시 수렁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한데 경제가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원리는 거래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를 생산하는, 뭐를 만드는 사람이 만든 가치가 돌고 그걸 팔고 돌고 돌면서 거기서 부가가치들이 생겨 이윤이 조금씩 그 유통 과정에서 이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또 금융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화폐들을 만들어내고 그 화폐들이 또 빠르게 돌면서 계속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게 경제 전체로 보면 계속 돌면서 그런 걸 경제학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승수 효과라고 부르고 그래서 처음에 한 개를 투자했을 때 100원을 투자했을 때 100원을 다시 회수하는 게 아니라 100원을 투자했을 때 120원이나 150원을 회수하는 것을 그 돌고 도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부가가치가 자기한테도 일부 떨어지는 거죠. 그것을 투자의 가속도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가 성장하려면 돈이 돌아야 돼요. 거래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기존의 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을 먹여 살리지만 그 지역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던 거죠.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큰 업체들이 이마트를 만듭니다. 동네 구멍가게들이 싹 전멸합니다. 그럼 그 구멍가게 주인들은 또 돈을 벌어서 또 자기 또 지역사회에서 또 필요한 물건들도 사고 서비스도 구매를 하고 이러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가 이렇게 화랑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히 표현하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시장이 커지고 점점 시장은 커지고 기업은 점점 커져서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업들이 정한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공장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은 그 지역은 그냥 확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수익성이 없으니까 이 지역을 떠나겠다 하면은 그 지역은 다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 물건이 돌고 돌아서 다시 저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또 누군가 구매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저는 이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이마트는 저한테서 물건을 안 사고 몇몇 거래처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돌지 못하고 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빠져나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마트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큰 기업도 있어야 되고 반대로 작은 기업도 있어야 되는 거죠.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의 역할들이 있는 거고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실 중소기업이 전멸하고 있는 구조죠.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소상공인이 전멸한다는 얘기는 지역 경제가 전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을 내셔야 돼요. 어떤 욕심을 내야 되냐면 구매자와 생산자를 판매자와 생산자를 통합시키겠다는 욕심.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사줘야 되고 나도 의무적으로 우리 지역의 물건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가게들, 이웃의 가게들을 가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약간 샜는데 어쨌든 동맥경화증이 심해지면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 30년간 경제 성장기를 맞이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무슨 안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 문제가 되면 새로 지으면 되니까. 여력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활기차에 있었고요. 지금이요 어렵습니다. 공장들이요 만든 지 오래됐어요. 혹시 이 시흥에도 공장들이 많이 있죠? 예, 공단도 많이 있죠. 거기서 어떤 유독 물질이나 거기 유해화학 물질이 유통되는지 아세요? 어느 그 회사가 그 공장이 뭐를 만드는 어느 회사라는 건 다 아시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들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그 안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 아세요? 모르죠.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바로 집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공장이 LG 칼텍스 화학 공장이라는 거 아는데, 예, 그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놀이터 바로 옆에 큰 탱크로리가 하나 서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해관계가 서로 틀리죠. 지역 주민과. 그러니까 서로 싸우죠. 우리가 그러기 시작하니까 소통이 더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근데 대승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 찾아가셔야 돼요. 주민대표들이, 마을 주민들이 가서 기업들이요, 공무원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시청에서 왔다, 왜 오셨어요? 얘기 바로 나오는데, 시청에서 오신 분이 무슨 뭐 보건과에서 나와서 무슨 뭐 규제를 해서 우리한테 벌금을 내지 않는 이상 다른 과에서 왔다, 무슨 시청 기획실에서 왔다, 왜 왔는데요? 이 얘기부터 나옵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청에 오히려 그 공장들을 제발 우리 지역을 떠나지 마세요. 반대로 주민들 무서워합니다. 주민들이 가서 우리 아파트, 우리 놀이터 옆에 이상한 저기 무슨 탱크가 하나 있던데 그게 이 공장에서 쓰시는 건데 뭐에 쓰시는 겁니까? 거기서 혹시 무슨 그럴 일은 없겠죠. 관리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어떻게 연락을 주실 겁니까? 그럼 저희가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해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있으시면 안 됩니다. 마을 만들기요? 왜 해요, 이거? 마을 기업이요? 이런 거 왜 해요? 정부 돈 따먹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치면 안 되고, 돈 뭐 그깟 큰 돈이죠. 사실 큰 돈인데, 그 뭐 재주 있는 사람 따먹으라고 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생긴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스마트해지세요. 스마트해지셔야 됩니다. 집 옆에 뭐가 있으면 그게 왜 있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 교육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어요. 누가 뭘 하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저건 왜 필요하고 저건 왜 있어야 되고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저 공장이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래,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오케이인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안 되니까 있어야 되는 거 맞으니까 오케이. 다만 그 공장에서 있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들을 이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 큰 차원의 사회적인 차원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피곤해하죠. 또 갈등이다, 님비다. 제가 간언컨대 공무원들이 갈등을 제일 싫어합니다.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나 갈등이야말로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갈등을 겪은 지자체는 확실히 뭔가 달라지더군요. 10년 뒤에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부안. 옛날 핵폐기장 때 전 주민이 빨갱이소로 들어가면서 반대했었는데 태안반도 국립공원이니까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와서 핵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의 방사능 오염에 우려가 있었고 거기가 또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니까 뭐 이해해요. 한편 왜 그렇게 쌍지팡이를 드셨는지, 뭐 빨갱이가 있어서 들었는지 뭐랬는지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칩시다.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부안에.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알겠다 그러면 너네 지역에서 안 만들지 뭐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큰 공장들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막 만들어서 그런 거 하나 만들면 또 정부에서 그 지역을 또 특화 발전시킨다고 또 지원금이 또 엄청 몇천억씩 받고 이러잖아요. 요즘 부안 돈 엄청 법니다. 정부 지원금 수천억씩 받습니다. 왜냐? 거기가 신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이에요. 그 뒤로부터 자기가 빨갱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진짜로 환경이나 에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자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을들이 한 개씩 두 개씩 생겨나면서 그 지역이 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제일 높은 곳이 부안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 지역을 녹색 성장의 선도 지역으로 수천억을 밀어줬어요. 신재생에너지 파크를 만들고 땅값 엄청 올랐어요. 신재생에너지 파크 큰 거 만들면서 엄청 올랐습니다. 새만금 발전 계획 다 들어오셨죠? 돈 엄청 벌었습니다. 정부를 믿었어요. 우리는 시장을 믿었어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리라고 믿었어요. 시장이 실패했습니다. 시장은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썩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장의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 부족한 2%를 정부가 채워주기를 사람들이 원했죠.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도 잘 챙겨서 죽지 않도록 잘 사회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동맥경화증이 걸리니까 그것마저 무너진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뭐를 부르짖냐면 정부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 웃기고 있네. 니들은 잘했냐? 니들도 실패했으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남냐? 누가 남아요? 남긴 누가 남아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는 내가 한국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고 있으면서 아까 쿠바 사람들이 정말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어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쿠바 사람들이 한 얘기 딱 하나예요. 너희들은 세금을 내면 니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니들이 주어진 무슨 전문 분야라고 해서 돈 버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것만 열심히 챙겨가지고 돈 많이 번 다음에 그 세금 많이 냈다고 해서 그다음에 정부한테 나는 세금 이렇게 냈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밖에 더 했냐고요. 그거를 비판합니다. 나를 챙기는 거는 시장이 실패하고 정부가 실패하면 누가 나를 챙겨요? 그거를 보여준 게 80년대 유럽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협동조합이니 그 옛날부터 있었지만 사회적 기업이니 마을 기업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장 우리가 다 시청에 가서 당장 우리가 다 굶어 죽겠다는데 저 공원에 낙엽 청소하는 거를 청소부를 니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할 바엔 차라리 우리한테 줘. 그럼 우리가 주민들 고용에다가 싹 깨끗이 치워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의 공무원들이 큰 정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정부도 혹독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재정이 빵꾸 났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점점 작아지는 정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빅 가버먼트에서 스몰 가버먼트, 작은 정부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작아지면 어떡하냐? 대체할 게 필요해요. 대체할 게. 그걸 누가 대체하느냐? 2010년에 영국에서 등장한 제임스 캐머런 총리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이고요. 이건 좀 이따 드릴 말씀이고요. 2010년에 비로소 빅 소사이어티란 말을 합니다. 그 스몰 가버먼트로 빵꾸 난 부분을 누가 채우느냐? 우리가 직접 채우자. 우리란 민간 기업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필요하면 정부도 들어오고 민간 기업도 들어오고 시민단체 들어오고 마을 주민들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우리가 제3의 부문 정부도 아닌 시장도 아닌 제3의 부문인 제3섹터라고 불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장 경제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바로 제3섹터입니다. 제3섹터는 몇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금을 걷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3섹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스스로 구휼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 스스로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스스로 알아서 생존해야 됩니다. 즉 시장경제 민간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수입이 필요한 겁니다. 이 조직도. 그러면서 그 수입에서 벌어지는 돈들을 민간기업처럼 내가 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쓰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천민자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을 극복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전면으로 반박한 사회를 위한 이윤 그걸 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제3섹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죠. 그래서 바로 사람들을 챙겨주는 사회와 시장에서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는 경제가 만나서 사회적 경제란 말이 성립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고 마을 기업이고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공공성.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의 반대말이 공공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의 반대말이 공입니다. 그 공이 두 글자예요. 첫 번째는 이 공자 쓰죠. 이 공공자를 쓰고 두 번째는 함께 공자를 씁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공과 뒤에 있는 공이 달라요. 그렇죠? 다릅니다. 보통 공기업 할 때 공자는 이 앞에 있는 공자를 의미하고 공동체 할 때의 공자는 뒤에 있는 공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지역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무슨 원자력 발전소 여기 우리 지역에 만들면 안 된다. 무슨 송전탑 우리 지역에 지나가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사적 단체지 무슨 니네가 무슨 공공 사회적인 일을 뭘 한다고 우겨.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함께 공짜입니다. 함께 공짜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지역 공동체는 이 함께 공짜인데 이것은 분명히 공공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이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윤이죠. 그렇죠? 돈이죠. 돈을 많이 남기는 건데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저기 훌륭하신 거부들, 조선시대 훌륭하신 거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뭄이 들면 다 곡식을 풀고 물론 뭐 가을이 추수기가 되면 이자를 얼마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사람들이 굶어 죽지 말라고 다 곡식을 풀고 이런 분들에 대해 사회적인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경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에게도 많은 자선을 요구합니다. 근데 저는 자선이란 우리가 넘어야 될 하나의 벽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많이 성공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자선도 많이 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제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뭐 한 달에 뭐 버는 건 뻔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나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굉장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나이쯤 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나이쯤 되면 아예 욕심 무슨 욕심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들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만 지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면 뭐 얼마나 갖겠으며 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으며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거에 없었던 그런 자선 정도로만 표현됐던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작아지고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고 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공동체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조금씩 나누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생태계의 원리죠. 자, 제가 생태계의 원리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요. 생태계의 원리. 요즘 들어서 생태계를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한다 그래서 창조경제 생태계. 지금 뭐 사회적 경제 한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에 보면 무슨 지역 경제 활성화 생태계 조성. 생태계란 말을 다 붙여요. 생태계가 뭔가요? 생태계를 뭐 조성하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조성해요? 어떻게 하는 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겁니까? 자연 생태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 생태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저는 먹이사슬이었어요, 옛날에. 예.
약육강식이었어요. 자연 생태계.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서 그런 먹이사슬이나 약육강식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자기가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자기 에너지가 분출이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개발하고, 그것들이 혁신이나 창조로 이어지고, 이 약육강식을 얘기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 빼뜨렸어요. 혁신이나 창조가 과연 경쟁에서 나오는 것이냐? 맞아요. 경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보다 못 사는 거예요. 그쪽에는 빡신 경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빡신 경쟁 속에서 이렇게 혁신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경제학이 무능한 학문이죠. 저도 경제학을 했지만 필요 없는 학문입니다. 불완전한 학문이에요. 뭐냐면 협력을 얘기를 안 했어요. 협력을. 실제 자연 생태계에 보면 협력을 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독수리 한 마리가 싹 지나가다 참새를 발견했어요. 딱 내려가서 바로 확 잡아먹을 것 같죠. 그렇죠? 천만에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독수리가 새 한 마리 사냥하려면 자기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정말 배고파서 죽기 전에는 목숨 걸고 그렇게 사냥 안 하죠. 그래서 야생동물이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저는 얼마나 살이 쪘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도 죽는데 그거 뭐 호락호락 당하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잡혀먹히는 측도 죽을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하죠. 중요한 건 1대1로 싸우면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동물들이, 야생동물들이 무리짓기를 합니다. 몰려다니는 거죠. 새들이 편대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한 마리 날려들면 전부 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독수리한테. 그럼 독수리가 당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독수리 무슨 날개에 상처 하나 갔다, 근육이 하나 나갔다, 우리 같았으면 정형외과에서 기부스하고 한 달만 살면 되지만 독수리가 기부스하고서 한 달간 하늘을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날지 못하고 도태됩니다. 도태된다는 얘기는 바로 얼마 후에 죽는다는 얘기죠. 먹이도 없고, 또 자기를 공격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천적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그래서 이 사소한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잡아먹히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쉽게 잡아먹히지 못합니다. 자기도 목숨을 걸고 진짜 기회 중에 기회를 노려서 팍 잡아먹어야지. 아무 때나 가서 그냥 사냥개가 사냥하듯이 그냥 물어 죽여놓고 숲속에 던져놓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협력입니다. 협력 속에서도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요. 그것을 생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조직화라고 부릅니다. 제가 맨날 드는 사례 중에 하나가 단세포 동물인 점균류 곰팡이가 있어요. 점균류 곰팡이. 이놈들이 단세포니까 뭐 다리가 있어요, 팔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무슨 유기물, 누가 커피를 쏟아놓으면 이 유기물질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먹고 사는 곰팡이들이 이제 막 번성을 해요. 이게 누가 커피를 쏟으면 유기물이 많이 있으니까 곰팡이들이 확 증식하겠죠. 그렇죠? 다 이제 그걸 갉아먹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지면 싹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싹 죽을 것 같으면 모여요. 뭉칩니다. 뭉쳐서 수십만 개체가 뭉쳐서 그 단세포들이 뭉쳐서 이렇게 벌레 모양 같은 거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기어갑니다. 저 멀리 먹이가 있는 곳으로. 단세포 동물은 절대로 이동할 수 없는 거리를, 그 수십 배, 수천 배 되는 거리를 뭉쳐서 벌레처럼 기어갑니다. 그 현상이 사이언스라는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에 실렸어요. 뒤집어졌습니다. 창조나 혁신은 반드시 경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협력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 발견된 거죠. 무식한 경제학자들 빼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 무식한 경제학자들 빼고 훌륭하신 이 생태학자들은 다 아는 얘기들인데, 그런 자기조직화 현상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그런 자기조직화의 한 예고요. 위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의 한 예입니다. 우리도 옛날부터 공동체를 만들어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렇냐 하면은 밖에서 무슨 일이, 외적이 침입할 수도 있고 무슨 뭐 들쏘떼가 침입할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있는데
내가 살려면 같이 사는 게 훨씬 나한테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강력한 위기 앞에서 우리의 자잘한 이해관계들을 다 접고 뭉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단세포 동물이라고 아까 그 우습게 알았지만 그렇게 뭉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위기라는 걸 공감하고 뭉치자는 시그널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가장 고등동물인 인간들도 무슨 일만 벌어지면 서로 쌈박질 하다가 서로 판이 깨지는데 배가 뒤집어서 애들이 다 죽고 있는데 서로 쌈박질 하다가 서로 네 탓 내 탓 하다가 다 죽였는데 얘들은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도 절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도 풀어야죠.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종교단체 두 개가 있어요. 이쪽에서 마을 만들기 무슨 복지 마을 만들고 이쪽에서 무슨 뭐 복지 자선 공동체 하나 만들어서 두 종교단체가 막 싸우는데 어느 날 마을 만들기 한다고 두 대표님들을 모셨어요. 서로 쳐다를 안 봐요. 얘기를 안 해. 이 사람들이 서로 피하는 거야. 서로. 난 저 인간이랑 얘기 안 한다는 지. 이게 뭐냐, 평소에 감정이 쌓인 겁니다. 평소에 이 자잘한 아무것도 아닌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이 결혼하고 나면 항상 이 자잘한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싸우는 거지. 그러다 한 10년 싸우면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안 보죠. 그냥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사는 거지. 무슨 사랑은 옌병.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감정이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됩니다.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서로의 이해관계를 잠시 접고 더 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뭉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처럼 평소에 구원이 많아지면 구원이 막 쌓여서 얼굴도 안 보면 그다음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절대 뭉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강한 연대라고 불러요. 위기 상황에서 네트워크가 결속되는 상황, 강한 연대. 그 전에 이 강한 연대가 가능하려면 그 전에 평상시에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 유사시에 협조하려면 평상시에 경쟁 관계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소통해야 하고 최소한의 서로 룰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부족한 면이 그런 것들이죠. 마을 사회적 경제 얘기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냐? 예, 그런 게 바로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계가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태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력을 독수리가 아니 뭐 근육이 잠깐 삐었다고 정형외과 가서 기부스하고 파스 붙이고 한 일주일만 쉬면 되지 뭘 죽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죽습니다. 야생동물은. 바로 죽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이를테면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도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생태계는 철저한 혼자만의 싸움인데 다만 협력할 상대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협력을 하고 그다음 자기 스스로가 어떤 한 명 한 명이 자연에서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깨어있음, 스마트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조금 이해관계가 되면은 아주 굉장히 날카로워지죠. 굉장히 스마트해져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굉장히 막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수학의 숫자를 모르시던 분들이 지갑만 딱 열면 바로 그 다음에는 계산기로 변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계산하십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좀 그런 정도의 스마트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한 명 한 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회사 가면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연구원에 가면 원장님이 해와라 그러면 해오고 절 자르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자르면 할 수 없이 잘리고 대통령님이 딱 나와서 이걸 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럼 가만히 있고 움직이세요. 그럼 움직이고 그래서는 우리가 생태계로 볼 수 없고요. 생태계는 각자 이해관계를 가진 역량이 강하고
스마트한 개체들이 서로 뭉쳐서 서로 경쟁을 하고 협력을 하며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그 개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어느 한 놈이 죽으면은 먹이 사슬이 뭡니까? 어느 한 놈이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먹이가 없어지면 얘가 죽고 얘가 죽고 얘가 죽고 얘가 죽고 얘가 죽는 거죠. 어느 날 얘가 많아지면 이상증식하면 그다음 얘를 잡아먹는 놈이 왕창 잡아먹고 그래서 얘들이 확 늘어나고 해서 결국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바로 먹이사슬입니다. 생태계 전체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물론 개개인의 개체는 열심히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때가 되면 죽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협력을 하고 필요하면 소통을 하고 스스로 역량을 닦아 나가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플랫폼이 뭐냐? 동물들이 서로 만나서 뛰어나서 서로 관계를 맺고 다니는 장들, 그런 장입니다. 플랫폼은 원래 기차역을 뜻하는데 기차를 타려면 모든 사람들이 플랫폼을 다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플랫폼에서 만나서 플랫폼에서 헤어집니다. 그 플랫폼이라는 것은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기업 같은 거를 만든다고 쳤을 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죠. 그 장이 필요해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마을 기업을 만든다고 뭐 마을 기업을 만들면 5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를 막 안행부에서 막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뭐 갑자기 그냥 마을 기업을 만들려면 그게 만들어지나요?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창업 준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기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같이 여러 사람이 도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오랜 시간 서로 토의를 해요. 야, 우리 이거 한번 장사해볼까? 아, 이게 장사가 되겠어? 그럼 다음날 또 이거 한번 해볼까? 아, 그거 장사 안 되지. 그럼 이건 어떨까? 그거 괜찮은데? 아니야, 차라리 이건 어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오랜 시간 준비를 합니다.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합니다. 회계가 필요해. 그럼 회계를 배워. 이러면서 창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장이 뭐냐면 마을 기업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뭐냐면 그렇게 창업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업 동아리를 만드세요. 주민들끼리. 아이템이 없어도 좋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얘기하면서 6개월, 1년, 한 1년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필요한 것들도 배우고 누구 돌아가면서 서로 무슨 난 이런 책을 읽었는데 뭐 재밌겠더라. 어떤 사람은 뭐 가져와서 이런 아이템을 봤는데 이게 참 신기하더라.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가 되겠냐.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거 많이 팔아서 안 된다. 우리 지역 이걸 하려면 적어도 무슨 동네를 가야지.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습 동아리를 만드실 것을 저는 권하고요. 이 대하동 주민센터에 모이신 분들이 언젠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꿈꾸고 계신다면 반드시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은 교육과 다릅니다. 교육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요. 학습에 목말라 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교육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제 마음껏 떠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떠들면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익숙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학습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한테 듣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이 문을 나가는 순간 90%는 다 한 귀로 흘려나가시겠지만 한두 단어가 기억나시면 그 단어를 가지고 좀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학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즉 학습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이 얘기하는 거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학습을 항상 우리는 혼자서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학습이라는 것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합니다. 그래야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뭘 얘기했을 때 내가 그걸 비판하고 내가 뭘 얘기해서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그 의견을 또 반박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생각들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고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직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조직학습. 그래서 학습이 되려면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해야 되고 자기가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학습이 되려면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육받았을 때 사실 자기 얘기를 하는 교육을 많이 못 받아서 이런 것들이 특히 취약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마음껏 하지만 뭐 사람을 살다 보면 뭐 우리가 어느 모임 가서 술자리만 가면 서로 말들이 많아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하실 말들은 무지하게 많으실 겁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서로.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을 들으면서 그걸 배우고 서로의 생각을 반박하면서 배우고 누가 나를 반박하는 걸 가지고 또다시 반박하면서 배우고 화는 내지 마세요. 항상 제가 경로당에서 느끼는 거지만 할아버님들끼리 싸워요. 근데 보면은 꼭 한 사람이 열을 내요. 한 사람이 괜히 열을 내요. 열을 낼 이유가 없는데 막 혼자서 막 씩씩거리면서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하면서 막 열을 낸 다음에 나가죠. 그렇죠? 나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에이 저 사람들이 얘기 못하겠다 막걸리를 드세요. 한 시간쯤 뒤에 취하면 약간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오셔서 아 내가 왜 그렇게 했냔 말이야. 자기 합리화를 하십니다. 내가 왜 아까 열을 냈냐면 사실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아무도 안 들어주죠. 한 사람 붙잡고 얘기해요. 막 그게 주로 저였죠. 저를 붙잡고 내가 왜 이렇게 떠들었냐면 아이 맞습니다. 그 말씀 맞으시죠? 왜 그 얘기를 안 들어줘서 나쁜 사람들이네 이러면서 맞장구 쳐주면서 근데 그렇게 되시면 좀 풀리시면서 대신에 그렇게 열을 내신 분들은 자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고 자기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끊임없이 자기가 다시 한번 막걸리 마시면서 반성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학습입니다.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마을 리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도 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인데 뭐 어느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무슨 마을 리더를 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거를 집단으로 커버하세요. 모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한 사람이 10원을 내면 똑같이 10원씩 내세요. 한 사람이 10,000원을 내면 똑같이 10,000원씩 내시고 내가 뭐 저 사람보다 월급을 좀 더 받으니까 내가 10,000원 더 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하면 좋은데 뭐 굳이 꼭 그럴 필요 없이 동일한 원칙으로 해서 같이 간다는 생각을 꼭 가지십시오. 그렇게 1년간 학습하시면서 얘기하시고 서로 싸우고 하다 보면 그게 바로 학습 조직이고 그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할 사람들이 정해지고 뭐 어느 한 사람일지 두 사람일지 세 사람일지 전체일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 어느 백마탄 초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무슨 누가 구원해 줘요. 잡아먹자라면 다행이죠. 그래서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드실 때 특히 마을 주민들이 만드실 때 저는 반드시 최소 1년은 동아리를 만들고 기왕이면은 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딴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도시재생 사업해서 우리 이렇게 마을 기업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딴 거 필요 없고 우리가 뭐 배우고 싶은데 이런 강사 좀 보내라. 니네 돈으로. 그런 걸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시청은. 시청이 무슨 돈보따리도 아니고 우리가 마을 기업 만들어서 5천만 원 내놔라. 물론 이제 안행부는 예산이 있으니까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우리가 무슨 거지도 아닌데 우리끼리 만들어서 초기에 창업 자금이 필요하면 적절하게 융자를 받든 지원을 받아서 한 다음에 잘 되면 다시 갚으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정부의 돈을 타는 거냐? 그럼 마을 기업이라고 대충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돈을 타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진짜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끼리 서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시면 그런 지원은 그때 필요할 때 그때만 알아보시면 됩니다. 평소에 머릿속에 넣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 지원을 통해서 내가 뭘 하겠다. 물론 있으면 좋죠. 있으면 이용하십시오. 그걸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거 공짜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 갚는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그래야지만 기업이 건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장의 아무리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사장의 위치에서는 모든 회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봐야 돼요. 돈은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물건은 어떻게 돌아가고 상품은 어떻게 가서 팔리고 지금 팔리는 거는 추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보고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사장인데 중요한 그 사장 역할을 다 이제 나눠서 다 같이 하신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경제입니다. 뭐 협동조합이다, 자활기업이다, 마을기업이다, 사회적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 써진 글자 그대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 궁금하시면 학습하세요. 예, 찾아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학습할 수 없는 내용을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는 하나의 마을이 유지되고 발전하고 하나의 지역이 융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뭐라고 보냐면 과연 그 밑에 자라나는 새싹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새싹들에게 일종의 새싹들이
우리 마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동네가 가난하고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아 우리 동네는 이런 게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아이들이 그거를 갖다 인식한다면 그 지역은 정말 지속 가능한, 그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동네는 정말 가난하지만 정말 살기 좋다. 이런 생각을 만약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좋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마을 기업이나 이 사회적 기업 같은 걸 하면 야 우리 동네는 딴 동네에 없는 엄마들이 만든 회사가 있어. 그걸 엄마들이 모여서 맨날 저기 한 곳에서 일을 하는데 학교 끝나고 애들이 우르르 가죠. 그러면 거기 조그만 옆에 카페 같은 게 있어서 애들이 그 카페에 가면 과일 주스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야 우리 동네에 그런 게 있어. 너네 동네 그런 거 있어? 있어? 너네 있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들이 일본의 그 니가타 야스츠카 같은 데 가면 겨울만 되면 막 눈이 엄청나게 막 3m씩 쌓여가지고 밖에 못 나가는 이런 동네에서 눈이 정말 골칫거리인데 이 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가장 골칫거리를 어떻게 보면은 바꿔 생각하면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찾아나가는 오랜 학습의 시간이 있었고요. 지자체에 많은 지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꼬마 아이들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설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옛날에 이제 옛날 농산물 보관 방식이 눈 속에 무나 야채 같은 거를 넣어보면 1년, 2년씩 보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옛날에 중세 때 몇백 년 전에 그런 식으로 보관했다는 그걸 가지고 착안을 해서 이 겨울 채소, 가을 채소들을 눈 속에 보관해서 여름에 갖다 팔아서 고수익을 얻고 뭐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걸 할 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눈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의 마을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눈으로 만든 냉난방 시스템 같은 걸 다 눈으로 보관은 눈으로 하는 거죠. 여름에 그 눈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가게 해서 애들 에어컨 대신 쓰게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는 눈의 마을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하죠. 지역에 대한 정체성. 그걸 갖는 과정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걸 갖게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진짜 유럽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물어보면 로컬 아이덴티티라는 답이 딱 나옵니다. 지역 정체성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 마을은 그냥 평범한 수많은 서울 근교의 어떤 한 도시의 수많은 동네에 경기도, 이 발전된 경기도의 큰 도시의 수많은 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마을은 예를 들면 대야동이다. 무슨 마을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곧 마을의 수입에도 일자리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즉 가장 골칫거리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업가 정신, 모험가 정신이죠. 모험가, 기업가 정신가처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체에 모여서 그 공공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려고 모험을 하는 거, 그렇게 뛰어들어서 자기 시간을 과감히 희생해서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습해 나가고 이런 모험 정신들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혁신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바로 그런 사회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분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마을 기업을 만들 때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참고로 MIT에 있는 세계적인 명문 학교인 MIT에 있는 한 교수가 그린, 연구팀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작년에 나온 그림인데요. 사람들이 마을 기업을 만들 때 우리는 뭘 할까? 이걸 고민합니다. 그걸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역을 보세요.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을 씁니다.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나가는지 그거를 모여서 얘기를 하십시오. 액수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네가 얼마 버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다만 내가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은 외부에서 나는 외부에 직장을 다니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비즈니스 같은 걸 하시면서 무슨 세탁소나 무슨 뭐 슈퍼마켓 같은 걸 하시면서 이 지역 내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이 망하면 이분들이 일차로 망하는 거죠. 그렇죠? 이 플로우들을 이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우리 지역 내에서 벌어지느냐 지역 외에서 벌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기록하세요. 예를 들면 나는 매주 일요일 날 목욕탕에 간다. 그 목욕탕은 우리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나는 매주 한 번씩 장을 보는데 그 장터가 우리 마을에 있는 시장에서는 얼마를 보고 밖에 나가서 이마트에서는 얼마를 보고, 그럼 우리 마을에 있는 돈이 어디로 흘러나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야 비로소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무엇을 할지가 결정됩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1차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돈들을 내부에서 해결하자. 근데 예를 들면 세탁소나 옛날에 동네 목욕탕이 있었는데 목욕탕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나요? 장사가 안 되니까 없어진 거예요. 적자가 나니까 없어진 겁니다. 근데 그 적자가 나니까 그럼 할 수 없이 목욕을 하러 차를 타고 멀리까지 목욕을 하러 가요. 혹은 목욕을 안 하든지. 하지만 목욕은 해야 되니까 뭐 웬만하면 차를 타고 멀리 갑니다. 뭐 좋은 데 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어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쓰면 우리끼리 목욕탕을 하나 운영해도 됩니다. 물론 적자가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발상의 전환이나 모험가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정말 기똥찬 마을 기업을 하나 만들 뻔했어요. 기재부만 아니면 제가 성공했는데 뭐였냐면 서해 5도 저 백령도에 마을 기업을 하나 만드는데, 이 마을에서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저 해수욕장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 바다 생태계가 변해서 외래종 다시마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얘들이 국산 다시마랑 달라가지고 막 키가 막 5m씩 되는 애들이 막 이렇게 두꺼운 애들이 막 여름 되면 해변가를 꽉 채운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해수욕장 장사를 하려고 이걸 매일 치운다는 거지. 이걸 치우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저기 옹진군청 백령도 면사무소에서 돈을 써가지고 희망근로를 해서 사람들한테 다 치우게 해서 그렇게 해수욕장 장사를 하는데, 바로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 다시마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네. 그러면은 시청에서 그럼 우리한테 그 돈을 주세요. 희망근로 활동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는 그걸로 비즈니스를 해서 또 돈을 벌고. 그래서 우리가 냈던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걸로 바이오 에탄올, 알코올을 만들자. 그걸로 마을버스도 굴리고 난방 연료도 대체하고. 가능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저기 서산에 있는 저 국립 저기 무슨 그 바다 그 연구하시는 분들, 그 해양수산개발원에 가서 박사님들 만나서 막 여쭙고 막 했었는데 기술이 있어요. 기재부에서 돈을 안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사업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네들 돈으로 주민들이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하고 저는 섬을 빠져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그로부터 지금부터 한 5년 전입니다. 가슴이 좀 아팠죠, 제가. 만약 그게 됐으면은, 근데 그런 식으로 사업 아이템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들. 그걸 어차피 우리가 해결해야지 먹고 사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 시청도 과감하게 돈을 쓰는 것들. 그런 게 있으면 차라리 우리가 해결하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상 저의 길고 두섬 얘기를 마치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